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펜하이머의 삶, 그리고 원자폭탄 개발의 뒷이야기를 다룬 영화 오펜하이머의 인기가 상당합니다만 지금 관객 반응과 후기는 좀 극과 극입니다. 그중에는 기대에 비해 별로다라는 이제 반응도 있는데 너무 어렵다. 지나치게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지루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창에선 영화 오펜하이머를 재밌게 보고 싶은 당신을 위한 본격 가이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레이디 제인 이독신의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새롭게 창피의 이독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레이디 제인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게스트를 모셨잖아요. 네, 특급 게스트입니다.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삼보일배하면서 상고초려의 마음으로 간신히 모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게스트분은 사실 우리 크루죠. 네, 맞습니다. 그냥 채널 합칩시다. 우리 과학쿠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주 바쁘다고 안녕하세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들었어요. 아, 네. 뭐 사실 엄청 바쁘다기보다는 네. 어디를 취재 다닌다고 아. 돌아다니다 보니까 취재. 항상 공부하고 취재하고 늘 취재 다니니까 외국 나가 계시고. 뭐 외국도 나가고 뭐 국내에서 사실 뭐 대전에 많이 학회도 있죠. 가고 대전에. 뭐. 근데 왜 취재를 해? 기자세요? 아니 뭐 기자는 아니고요. 기자같이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근육도 뭐. 좀 9월 달인데 굳이 팔뚝을 드러내신 이유가 뭐죠? 네? 9월인데 왜 굳이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서 이게 갈라지는 그 근육을 왜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혀 갈라지고 있지 않고요. 예. 전혀 갈라지고 있지 않고 허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부끄러운데요. 그 뭐 반팔 그냥 주워 입었습니다. 여러분. 자, 네. 개봉 첫날 무려 55만이 넘는 관객이 몰렸고 현재는 200만을 또 훌쩍 넘겼어요. 네. 개봉 전부터 정말 난리였는데 아마 이렇게 입소문이 난 데는 그 감독님의 역할이 좀 크지 않았나. 맞습니다. 워낙에 또 우리나라에서 또 스타 감독이잖아요.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1순위로 꼽힐 만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이었죠. 네. 두 분도 뭐 개봉하기 전부터 굉장히 기대하셨죠? 아우 기대 뭐 사실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대하지 않아도 좋은 영화일 거다.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네요. 그 놀란 감독의 테넷. 테넷. 테넷을 보고서 저희가 그때 저희 네. 집에서 우리 셋이었나? 한 명이 더 있었나? 엑소도 있었나? 있었죠. 이렇게 네 명인가 다섯 명이서 테넷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예. 토론을 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네네. 방송도 그때 했었어요. 방송됐었어요. 엔트로피에 저희 관해서. 심지어 아. 과장창에서. 네, 아, 그래서. 그랬군요. 예, 예. 어쩐지 그 방송이 재미가 없었다 싶었더니 MC가 예전님이 아니었었던 거였어. 아 그렇죠. MC가 맞아요. MC가 그 전분이었겠죠.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어. 왠지 알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네. 그랬던 이제 여러분 들이기에 더더욱 네. 기대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때요? 그 저는 사실 좀 기대를 많이 해가지고 예전부터 그 예매를 해놓고 이제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당일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심야 영화로 보러 갔는데 심야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꽉 차 있었어요. 그쵸. 네, 굉장히 많았고. 용산에서. 예, 맞습니다. 용산 아이맥? 시내에서 아이맥스로. 사람들이 영화네. 추천하더라고요. 거기 아니면 여기 뭐 이렇게 봐라. 아. 최고에 가서 보셨군요. 예, 맞습니다. 그 웬만하면은 좀 좋은 곳에서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었고요. 그 저는 사실 좀 굉장히 재밌다라기보다는 되게 흥미롭다 뭐 이 정도로 봤는데 근데 이제 평이 갈리는 이유는 알겠어요. 그 이제 와 이게 재미없다 혹은 뭐 되게 불친절하다 아니면 뭐 너무 인물이 많이 나온다 이런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독실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뭐 사실 정말 제대로 영화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과학쿠키님의 그 영상을 보기 전에 영화를 보기 전에 이건 알아가세요라고 우리가 과장창에서 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지금까지 안 보셨나요? 네, 오늘 과학쿠키님이 얘기해 주신 걸 듣고 가려고. 오. 근데 확실하죠. 예. 이게 스포 없죠. 그리고 아, 그럼요.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가면 훨씬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거 맞죠? 그건 맞습니다. 그래도 아. 지금까지 제가 스포일러는 참았어요. 없습니다. 예. 정말 진정한 MC가 아닌가. 그리고 또 혹시나 영화를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청취자분들도 더 재밌게 곱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 오늘 한번 나눠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 스포 없죠? 수 없습니다. 원자폭탄 터지는 거 아니죠? 예, 안 터집니다. 오펜하이머 죽지 않죠? 아예 안 죽습니다. 네,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거는 스포일러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팩트입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개봉한 지 날짜 좀 지났지만 보시기 전에 봐도 흥미롭고 보신 다음에 100% 난 이해하고 싶다. 저희가 뻔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학쿠키님 모셨기 때문에 진짜 원자폭탄 만들어 보신 분이거든요. 저분과 함께 제가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재관람을 해도 좋을 정도로 사실 앞부분에 처음 볼 때는 특히 과학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프로젝트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시작될까 여기에 포커스를 잡았다면 아마 N차 관람을 하게 되면 뒷부분을 좀 더
보게 될 것 같아요. 메카시즘의 열풍이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가고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 네. 이런 부분까지 있으니까 다시 예. 한번 보셔도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래도 쿠키님은 N차 관람하실 생각이 있죠. 있어요? 있죠. 예. 심지어 막 그렇게 막 재밌게 보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크리스토퍼 놀란 하면은 여러 가지 필모그래피가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을 인지하게 된 필모는 인터스텔라였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왜 저희가 사실 어떤 영화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나 재미있으면은 그 영화를 봤을 때 사실 영화 제목을 기억하지 그 감독을 기억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나이 들어야 감독 기억해요. 저 음. 똑같아요. 아마 메멘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메멘토 때문인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메멘토라는 작품을 하게 된 게 크리스토퍼 놀란이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인터스텔라를 보고 나서 알게 네. 됐는데 이 메멘토도 그렇고 인셉션, 꿈. 예 그리고 인셉션 진짜. 말씀하셨던 테넷 네. 이런 영화들이 보면 덩케르크도 혹시 덩케르크는 못 봤습니다. 저는 제가 본 영화가 메멘토, 인셉션, 인터스텔라, 테넷 그리고 이번 오펜하이머 이렇게 5개가 총 전부인데요. 네. 이 5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약간 영화 자체에서는 불친절한 게 있긴 해요. 네. 뭐랄까 좀 영화를 처음 그냥 영화로서 즐기고 그냥 단순하게 좀 시각적으로 혹은 뭐 청각적으로 그냥 재미를 위해서 보는 사람들 생각이나 입장은 솔직히 잘 고려를 안 한 것 같은 약간 은유도 많고 그 안에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사람도 그리고 많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를 되게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만드는 편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작품에 공을 많이 들이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욕심이 많아지면은 설명이 어려워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보지도 않았으나 네. 불친절한 게 당연하다. 너무 친절한 건 별로다 생각했거든요. 영화니까. 덩케르크 더 심해요. 그 그러니까요. 상황 모르면 갑자기 죄송한데 저기 왜 모여 있어? 이런 생각부터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데 인터스텔라에서 제가 제일 별로다라고 하는 웃음이 나온 부분이 뭐냐면 다 보셨죠? 네. 다 봤죠. 왜 워물이 구야라고 했더니 굳이 그걸 거기서 물어보고 굳이 종이를 휘어서 굳이 이걸 뚫는단 말이야. 퍽 하고 워물에 대해서 보여주는 설명을 한 거죠. 적 그렇죠. 그러면서 2차원이 이렇게 되는데 3차원이니까 비어겠지 하고 하는 이 장면들을 모를 리 없고. 근데 이게 사실 친절한 설명인 건데 누군가가 볼 때는 야 과하네. 굳이. 그래서 어쩌면 저는 너무 좋았는데. 아니 저는 있겠군요. 저는 그게 불친절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설명이.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좀 그냥 되게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라고 되게 어려운 거를 영화에서 말하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사실 또 불친절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이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이드를 준비한 거고요. 네. 일단 그러면은 인류의 재앙이라 불리는 그 원자폭탄이 어떻게 도대체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이제 그 과정이 담긴 내용인데 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알면은 영화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원자폭탄을 왜 만들게 된 건가요? 일단은 그 전쟁 사적인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20세기 초가 그 뭐 많이 이렇게 과장창에서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이제 진행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 물리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꽃피던 시절이에요. 네. 근데 그럼과 동시에 이제 과학 기술은 항상 이 전쟁과 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뭐 정치인들은 이런 발달된 과학 기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특히 1939년,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이제 발발하던 시점이죠. 네. 그 당시에 이제 나치 독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독일도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히틀러가 새로운 무기 혹은 뭐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그 당시에 이제 원자핵에 관련된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도 폭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걸 개발하려고 하는 동기가 이제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이거를 영국이 좀 알아채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나치 독일이 나치를 이제 딱 필두로 해서 유태인들을 막 이제 좀 괴롭히잖아요. 쫓아내버리죠. 그때 유태인 과학자들이 대부분 영국 쪽으로 좀 몇 명 이렇게 넘어가면서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당시 유태인 과학자들, 똑똑한 분들 대부분의 뭐 물리학자나 화학자들이 이걸 염려를 했어요. 얘네가 폭탄을 만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연합국의 어떤 중추잖아요. 네. 그래서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폭탄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막 언급을 하기 시작해요. 이래서 이제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근데 이제 영국 안에서는 만들기가 힘들죠. 왜냐면 영국은 내전 상태, 그러니까 그 전쟁 중이었고 큰일 날 그리고 뻔했습니다. 이제 부지도 중요하고 그걸 개발하려면은
그래서 프로젝트도 빨리 진행돼야 되고 부지 선정도 해야 되고 뭐 돈도 없고 근데 여기에 전쟁 쓸- 중이고. 전쟁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찾아간 곳이 이제 미국이죠. 네. 요런 배경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빨리 원자폭탄 나치보다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니즈와 함께 이제 개발이 시작되게 된 거죠. 아. 그때 네. 상황이 39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쟁이 이제 발발한 거는 39년, 40년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후에 이제 거의 폴란드 침공이 바로 시작되는데 예,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음. 이 놈들은 미친 놈들이다. 어. 분명히 전쟁이 일으킬 거다. 어. 네. 설마 하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모두가 큰일 났네. 저기 독일 되게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뭔가 일촉즉발의 그쵸.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맞아요. 전시 중이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쟤네가 먼저 만드냐 우리가 먼저 만드냐 약간 맞습니다. 그런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함을 가질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이때? 아니 그러면 이전부터 만들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톨톤의 원자설 얼마나 옛날입니까? 전쟁 전에 그래 굳이 그때부터 시작하냐. 미리 만들어놨으면 좋았잖아 했는데 네. 그때 개발될 수밖에 없었던 뭐가 이유가 있겠죠. 있죠. 그 일단은 말씀드렸던 사실 가장 큰 동기는 나치 독일이 이걸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나치 독일이 이걸 가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 가능성에 어떤 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부분이 왜 저희가 사실 이 핵폭탄이 네.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양자역학의 지식과 음. 상대성 이론의 지식이라고 하는 작은 입자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작은 입자에 대한 지식을 처음에 만들려고 하는 과학자들 중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젠베르그라고 하는 과학자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그 하이젠은 멋있게 생겼죠. 네, 그 하이젠베르그라고 하는 과학자, 뭐 불확정성 원리 얘기하는 네. 그분인데 그분이 그 나치 독일의 우란 프로젝트라고 지금은 이제 알려졌어요. 네. 거기에 총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능한 과학자가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빨리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맥락이 만들어진 거죠. 한 사람의 만들어질 천재. 것만 같다. 네, 만들어질 것 같다. 이게 되게 재미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학의 중흥기를 이야기할 때 하이젠베르크도 나오고 네. 보어도 나오고 이 팀들이 막 나와요. 파울리가 그렇죠. 나오고 막 나오는. 네. 그때는 하이젠베르크가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 안 알려주거든요. 어. 그리고 딱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물리학 회의에서 모여서 하는 어떤 회의 사진 막 이런 것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네. 그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마치 그냥 백설 공주가 나중에 왕자님과 행복하게 산 것처럼.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하이젠베르크가 거의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모셨던 그 보어가 아, 이 새끼 또라이네라는 걸 깨닫는 시점이 오는 게 이 근처예요. 하이젠베르크가 왜? 그러니까 원래는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그런 함께 인류를 우리, 위해서 양자역학의 어떤 정말 돌파구를 마련하고 그 노벨상도 받고 이런 친구였어요. 같은 코펜하겐 선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런 선한 마음 그냥 과학자였던 거죠. 순수한 그냥. 근데 이후에 이제 독일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전 세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우리가 다시 강력한 아리아인의 제국을 만들어야 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되게 막고 있는 거는 유대인들 때문이야. 물론 하이젠베르크는 처음에 그거 당에 반대도 하고 동료 유대 과학자들 많았잖아요. 빼내는데 도움도 주기도 했지만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보어가 나중에 뭐라고 말하면 쟤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게 나중에 약간 되더라고요. 변절한 건가요?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근거들을 봤을 때 묘하게 즐긴 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되게 젊은 과학자예요. 그런데 돈을 팡팡 써제낄 수 있는 그 프로젝트의 리더가 됐어요. 진짜 사보타주를 했을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다.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네. 그게 애국심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중에 중요한 건 또 면책이 돼서 면책이 되죠. 뛰어난 사람들은 다 면책됩니다. 네네. 미국이 또 페이퍼클립 플랜으로 다 데리고 가서 네. 행복하게 결국 행복하게 삽니다. 그렇죠. 예, 뭐 행복하게 처벌받지 삽니다. 않고. 그렇죠. 네. 로켓 만든 그 기술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시에는 그 물리학계의 뭔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폭탄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합니다. 폭탄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까지는 화약. 음. 그러니까 이제 화학적인 어떤 물질을 이용해서 그 물질 안에 있는 어떤 반응을 네. 순간적으로 일으켜서 폭발을 일으키는 우리가 그런 아는 게 폭탄. 폭탄입니다. 예. TNT. 네, TNT 같은 거요. 그래서 TNT 몇 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TNT가 이제 표준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과학 이제 그러면은 좀 어떻게 원자폭탄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를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20세기 초에 있는 여러 가지 발견들 때문인데요.
참고로 오늘 제가 언급하는 과학자들은 전부 다 오펜하이머 빼고는 노벨상을 다 받았습니다. 오펜하이머 못 받았습니까? 네. 어떻게 또 그런 일이? 네. 네, 예. 한번 예. 들어볼게요. 네. 그 일단은 20세기 초에 아인슈타인이 네. 논문 4개를 쓰는 1905년에 논문 4개를 쓰는데요. 그때 쓴 논문의 내용들이 굉장히 큰 물리학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해서 이 해를 기적의 해라고 불러요. 기적의 기적의 해. 네, 기적이 일어났다 이래가지고. 기적이 말고. 예, 그렇습니다. 어머, 이 여러분 네. 미라클. 오, 미라클. 그 기적의 해에 나온 논문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광전 효과, 두 번째는 이제 아주 작은 물체가 움직이는 이렇게 떨리는 브라운 운동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브라운이라서 브라운입니까? 어머, 진짜 여기까지 할까요? 미안해요. 이건 내가 좀 너무 나간 것 같아. 예. 브라운은 사람 네. 이름일 것 같아요. 네, 생물학자 브라운이 네. 네, 입자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고 이제 브라운 운동이라 이름을 브라운 운동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송화가루 뿌려놓고 딱 보면요, 얘네들 막 움직이거든요. 막 움직여. 왜 움직이냐? 에너지가 보존돼야 네. 되는데 어디서 에너지가 온 걸까? 네. 뭐라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알아요? 이게 바로 송화가루의 에너지예요. 송화가루는 뭡니까? 정제 아닙니까? 그 에너지로 움직인다 생각했어요. 진짜. 그 이전까지 왜 얘가 그러니까 이게 소미가 보면 막 움직인다고 네. 왜 움직이냐는 거야. 아무도 힘을 준 적이 없는데 왜 네. 나 무시하는 것이 느껴지지? 그게 바로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했거든요. 네. 어쨌든 이게 브라운 운동입니다. 네, 예, 근데 그 이유를 아인슈타인이 알아냈다. 예. 네, 그렇죠. 브라운 그리고 운동. 광전, 브라운 운동, 맞아요. 그리고 또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논문이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 유명한 네. 특수 상대성 이론인데 세 번째는 상대성 이론을 설명한 논문이고 네 번째가 상대성 이론을 이용하면 에너지는 질량과 등가를 가지고 있다. 왜 E는 MC 스퀘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네네네. 거죠. 아 옛날에 공부할 때 많이 썼습니다. 그걸로 예. 그거 알고 있으면 저희랑 이제 같은 이제 그렇죠. 연배. 여러분 요즘 웃고 친구들은- 계시죠? 웃고 계시면 요즘 친구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거. 친구야. 네. 웃고 있으면 친구야. 네. 자, 그런 발견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알려졌고요. 네. 근데 그거 바로 이전에 그 물질에서 그냥 에너지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현상들을 이제 관측을 해요. 네. 물리학자들 몇 명이.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베크렐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앙리 베크렐이 이제 우라늄 광물을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실험을 하다가 네. 우라늄 광물을 이제 서랍 안에다 이렇게 넣고 그 밑에다가 이제 필름 용지를 내려놓고 이렇게 넣었어요. 네. 그냥. 예, 그냥 원래는 이 우라늄 광물을 이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광물이 빛을 받으면 이걸 나중에 이제 에너지로 바꿔서 이렇게 방출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태양열처럼. 형광 같은 거죠. 네네네. 네, 형광 왜 저희가 야광. 왜 빛 받아서 야광. 빛 받아서 막 방출하잖아요. 그런 성질이 우라늄 광물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빛을 받아가지고 원래는 필름 용지에다가 이렇게 인화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그거 왜 했냐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돌덩어리인데 계속 에너지가 나와. 뭐 따뜻하다든지 뭔가. 맞아요. 뭘까 태양빛을 얘가 저장했나 보다. 양광인가 보다. 네. 나는 어두운 데다 숨겨놔야지 하고 숨겨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빛이 없어도 에너지가 나오는 현상이 발견된 거죠. 그러면 빛이 그 원천이 아니었네요. 네,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에너지를 받지 않아도 에너지가 물질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직관적이지 않죠. 그쵸. 왜냐면은 에너지 보존이 있는데. 예, 맞아요. 지금까지의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너무 다른 맞아요. 현상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방사선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게 된 거예요. 방사하니까. 예. 레디에이션. 네, 레디에이션. 예. 네, 레디에이션인데 이제 나중에 에너지가 큰 레디에이션이라는 걸 알게 됐죠. 네. 방사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이 레디에이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사선이 어디서 나올까? 이걸 좀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에너지의 원천이요. 네, 당시에는 또 물리학자들이 한창 하던 게 물질의 과연 근본은 뭘까? 이게 뭐 원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을 당시였는데 네. 이제 원자라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에도 배우는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질의 기본 단위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쪼갤 수 없습니다. 원자는 안 쪼개줘야 돼요. 안 쪼개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질에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원자 안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측을 기반으로 이제 원자 모형을 막 만들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들어보실 수 있어요. 어니스트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들어본 적 없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니스트 아닙니까, 어니스트? 예, 러더퍼드. 아주 그 정직한 분입니까? 예. 그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니스트가 오늘 아니라 계속 이럴 거야?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정 좀 시켜요. 네, 러더퍼드. 유명한 러더퍼드. 네, 그 러더퍼드가 러더퍼드입니다. 그 원자의 모형을 제안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원자 모형을 어떤 식으로 제안했냐면
당구공을 좀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구공? 네, 당구공 저희 왜 포켓볼을 치러 가면 네. 포켓볼을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아놓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원자 안에 어떤 원자를 이루는 입자들이 있어서 그런 입자들이 가운데에 모여 있다. 요걸 이제 원자 핵이라고 부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원자 핵 주변에 이제 전자가 있을 붙어 것이다.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거는 얘기를 정말 공감하려면 요거 같이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아니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잖아. 이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자 핵도 없고 전자도 없습니다. 그냥 원자라고 하는 딱딱한 돌만 있다라고 생각했던 네, 그 시대에 그 시대에 러더퍼드가 알아낸 건 뭐냐? 아니야. 모여 있어. 라는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원자의 어떤 모델을 막 이제 변화하면서 발견해낸 어떤 통찰이죠.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사실 얘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맞아요. 생각을 네. 다 해버린 건데, 그래서 어쨌든 러더퍼드가 그걸 제안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안한 사람은 그걸 제안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로는 원자 안에서 에너지가 나왔을 것이다. 방사선이라는 게 원자 안에서 나왔을 것인데 그 원자 안에 있는 것 중에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그 안쪽에 있는 당구공들 다 모여 있는 네. 포켓볼에서 그 당구공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 뭉쳐 있는 당구공. 기가 막히네. 네. 여기서 나왔을 것이다. 여기서 물질이 튀어나가거나 이렇게 된 아니면 에너지가 튀어나가거나 여기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러더퍼드가. 네, 러더퍼드가 굉장히 직관이 과감하죠. 대단한 거죠. 네. 그런데 요 에너지의 출처를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 출처가 아인슈타인의 E = mc 스퀘어. 네, 상대성 에너지, 이론에. 네, 상대성 이론의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에서 나오는 에너지다라는 걸 나중에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다 잊어버려도 돼요. 정리해 보면 원자 안에 있는 원자에게 에너지를 갖고 있다. 핵은 에너지가 있다. 네. 근데 그 에너지는 방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핵을 움직일 수 있으면, 핵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에너지를 꺼낼 수 있겠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 편안하네요. 네. 아무튼간 지금까지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원래 당시에는 이제 과학적인 그런 지식이나 이런 기반들이 좀 원래는 부족했었는데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맞아요. 잠깐만 이거 원자 핵이라는 것에서 에너지가 나온다. 맞습니다. 잠깐만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그럼 뭔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여기까지 도달을 한 거군요. 그렇죠. 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또 제가 잔소리 같지만 어떤 이론이 대단한 걸 알려면 우리가 나중에 눈으로 보면요, 솔직히 러더포드 아무것도 아니고 퉁슨 아무것도 아니고요, 보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장했대. 근거가 없어. 모순이 발견됐어. 그거에 대해 설명 못할 때 끝. 그럼 왜 보어가 대단한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 주장하기 전에 사람으로 우리가 빙의가 돼서 그 전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주장이 그렇구나. 얼마나 신박한지,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쉽지 않은 주장이었는지. 왜냐면 그 전까지는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깨지 못하는 그럼요.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에너지가 나오려면 무조건 산화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맞아요.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 자체가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이 유명하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려면 그 이전 시대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그걸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대단한 얼마나 거예요. 패러다임을 깬 기존의 맞습니다. 패러다임을 깬 대단한 발견이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물질과 물질이 섞여야, 혹은 뭐 물질과 산소가 만나서 반응해야 열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폭탄은 다 그런 폭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는 거예요. 원자 핵에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음. 게다가 그 에너지가 원자에서 나오는 에너지보다 더 크대요. 또 계산해보니까. 오야, 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단순한 거죠. 부피는 더 작은데 에너지는 더 큰 게 나온다니까 이걸 모으면 더 센 폭탄을 만들 수가 너무 있겠네라고 좋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때 네. 태양이 왜 뜨겁다고 생각했냐면 처음엔 산화한다고 생각했고요. 음. 두 번째는 이렇게 압축되면서 그 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핵융합이고 뭐 몰랐던 거예요. 이 얘기를 그때는. 했었잖아요, 예전에. 어. 그것처럼 정말 그런 것들을 기존의 관념들을 깨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어려웠던 시기에 시기에. 네. 이런 거를 발견했고 발견한 것만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원자폭탄이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아이디어일 뿐이다. 러더퍼드는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폭탄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독일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예. 왜 실패했을까?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지? 친미인가? 일단 저희가 그 당시 과학자로 잠깐 빙의를 해보면은 네. 저희가 정리를 아까 했잖아요. 원자 핵 안에서 에너지를 꺼낼 수 있겠다.
그럼 꺼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그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거죠. 응. 가만히 아니야, 있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나올 거면 이미 2000년 전부터 알았어야 돼. 잘 안 나오나 봐요. 아 그런 거예요? 그냥 나올 수는 있는데요. 그냥 나오는 수준이 매우 우리가 폭탄으로 이용할 수 있을 수준이 약하기 아니에요. 때문에. 예. 어. 앙리 베크렐선 그러니까 방사성 연구했을 때 돌이었잖아요. 그냥. 근데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우리가 폭탄 수준으로 이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음. 자연적으로 나오는 에너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인공적으로 나오게 해야 돼요. 아. 그런데 인공적으로 원자핵 안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내려면 원자핵에다 뭔가 자극을 줘야겠죠. 그쵸? 그렇죠. 예. 근데 원자핵에 자극을 준다는 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될지 너무 막연하고. 막연하죠. 열을 어떻게 가한다고 해야 될지 더 모르겠네요.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열을 가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열을 가해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 많으면 될 것 같아요. 원자가. 우라늄이 어. 사실 요만큼 있을 때 나왔잖아요. 그 우라늄을 한 우라늄을 많이 캐야 돼요. 많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양을 한 아. 같이 톤. 같이. 예. 놔두면 그러면 이제 우라늄이 많으면 에너지는 많이 나오겠지만 우라늄이 많으니까 이제 뭐 그냥 우라늄 광산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 그렇죠, 그렇죠. 우라늄 광산을 예. 여기다 그러니까- 투하한다. 약간 이상하죠. 그러면. 근데 일단 폭탄은 아니잖아요. 열이 네. 안 되면 무슨 에너지를 가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당시에 과학자들이 썼던 도구 중에 하나가 알파 입자라는 게 있어요. 알파 입자. 네,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거는 방사선 중에 하나인데 그 아까 전에 우라늄 광물에서 나오는 네. 요거를 원자 안에다가 쏴줄 수는 있어요. 총처럼. 총처럼. 근데 쏴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평하고 쏘는 게 아니라요. 뭐 트리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라늄 광물 모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금속판 이렇게 놓고 거기다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확률적으로 이제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알파 입자가? 그런 식으로 쏴주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 약할 수동이네. 것 같다. 약할 것 아, 같죠. 네. 네, 약하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핵은 플러스를 띄어요. 성질이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띄는데 그렇죠. 우리 배웠습니다. 예, 양성. 그런데 알파 입자도 플러스예요. 근데 플러스랑 플러스가 가까워지면은 멀어지죠. 맞습니다. 네. 청력이 발생해요. 네. 그런데 원자는 굉장히 작잖아요. 네. 원자핵은. 그런데 그 원자핵처럼 알파 입자도 굉장히 작은데 질량이 굉장히 작은 애들이 엄청나게 가까워져요. 그러면 엄청나게 서로를 반발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 알파 입자로 원자핵을 때린다는 거는 거의 너무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니까 바로 그 정밀 공업의 산지 독일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밀하게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겠는데요.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핵물리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양자역학에 통찰력 있던 과학자들은 사실은 원자핵에서 에너지를 끄집어낸다는 거에 비관적이었어요. 안 된다. 네,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열 가해도 안 되고 그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알고 있는 입자를 치면 되는데 네. 하필이면 플러스니까 가다가도 휘어져 버리고 가다가도 칠 튕겨져 수가 나오거든요. 없어. 칠 수가 네. 없어. 그래서 러더퍼드는 뭐라고 했냐면요. 그 누구라도 원자핵의 변화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다. 이용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예. 못 박았군요. 이렇게 얘기했고 아인슈타인도 같은 연도에 1933년인데요. 그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건 다 진리 같아. 그러니까 이건 맞을 것 같아. 네,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냐면 원자핵의 에너지는 앞으로도 조금의 여지도 없이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게 심지어. 네, 그게 가능하려면 원자핵을 임의로 인간이 쪼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잠깐 조건이 들어갔잖아. 그렇죠. 인간이 역시. 임의로 원자핵을 쪼갤 수 있어야 된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예 조건부야. 그러면 갑자기 그럼 쪼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쪼개면 되는 거 아니야. 역시 아인슈타인. 그렇습니다. 예. 쪼개면 되는 건데 쪼갤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을 제안했어요. 제임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했는데 체드윅. 예, 어떻게 제안할 수 있었냐면은 쏘는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게 플러스였잖아요. 네. 근데 그 플러스인 알파 입자를 쏘는 게 아니라 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 중에 플러스 성질을 띠지 않는 걸 발견한 거죠. 그건 중성자라고 제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성을 띈다. 플러스를 띄고 있지 않고 중성을 띈다라고 해서 중성자라고 불러요. 그럼 그 중성자를 한번 자극해보자. 제임스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체드윅이 본인이 발견한 거잖아요. 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체드윅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요. 중성자 가지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원자에다가 중성자를 던져보는 겁니다. 그치, 잘 붙겠네요. 예, 잘 붙습니다. 근데 잘 워낙 붙고. 작으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예. 플러스는 아예 안 가는데 얘는 네. 가긴 가. 어쨌든 네. 가긴 간다. 가긴 가서 가죠. 붙어. 그래서 원자핵 안에 포획도 돼요. 그렇게 해서 원자핵이 예를 들어서 뭐 탄소라고 해볼게요. 탄소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라는 원자핵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중성자가 폭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중성자가 7개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총합이 13개가 되잖아요. 네. 12개였는데 어. 13개가 되잖아요. 그럼 탄소가 아니게 되는 건가요?
탄소랑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똑같이 행동하는데 탄소보다 살짝 무거워지겠죠. 살찐 겁니까? 예, 요걸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라 불러요. 이런 동위원소가 되면은 핵이 불안정해지는데요. 요거를 조금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은 이 당공 저희가 포켓볼 계속 얘기했는데 포켓볼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오늘. 네. 포켓볼을 어떻게 상상하면 되냐면은 모든 공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요. 스프링으로 다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네. 스프링으로 다 이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막 처음에 이렇게 누가 흔들어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는 상태, 막 이렇게 막 꿀렁꿀렁 이렇게 되고 진동? 있어요. 네. 모든 원자들은 다 이렇게 있다고 모든 원자핵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꿀렁꿀렁꿀렁. 예,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네. 네네.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네. 원자핵 안에. 근데 그 초구를 딱 쳤어요. 그러면은 중성자가 그 초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안으로? 그렇죠. 꿀렁꿀렁. 딱 들어가면서 거기에 스프링이 탁 연결되면서 붙어. 탁 붙어요. 응. 그러면은 처음에 넣는 에너지가 요 운동 에너지랑 결합되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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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많아지겠죠. 꿀렁거려요. 그러면서 좀 더 많이 울렁거리겠죠. 네. 이게 동위원소예요. 이게 방사성 동위원소예요.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는 안정한 핵보다 더 불안정해져요. 꿀렁꿀렁거리니까. 이게 기본적인 되고 있다. 아이디어인데 요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핵은. 그래서 그거를 알아냈어요. 그렇게 중성자가 어떤 원자핵 안에 들어가서 포획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낸 거죠.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좀 다 걷어내고 정리하자면 중성자로 원자를 뗄 수 있다. 네, 여기까지 또 발견이 왔습니다. 네. 네. 이제 요걸 바탕으로 이제 영국 물리학자 중에 실라르드 레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많은 사람이 나오네요. 예. 네. 영화에도 많은 사람이 나오니까요. 네. 실라르드는 중요한 네. 인물인가 봐요. 실라르드 오늘은 제가 인물을 최대한 적게 소개하겠지만 그래도 좀 많을 거예요. 사실. 네. 이 실라르드 레오가 중성자가 포획이 되는 것을 보고 제임스 헤디크 알아냈잖아요. 만약에 어떤 원자핵이 있어서 그 원자핵이 중성자가 포획이 됐는데 이 불안정해서 깨질 수가 만약에 있다면은 너무 불안정해서 이 원자핵이 만약에 깨질 스프링이 수가 다 있다면 이제 터지는 거죠. 맞아요. 일촉즉발의 스프링이 상황. 팡 터져가지고 두 개의 거대한 스프링 덩어리로 나뉘고 그리고 그 중에 뭔가 중성자가 또 튀어나갈 수 있는 그렇죠. 자연현상 중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게 깨지면 과학 네. 쿠키님도 쪼개면 쿠키 조각들이 막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뭐 튀어나갈 그런 수 거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튀어나가는 중성자가 옆에 있는 똑같은 만약에 원자를 때리면 걔도 터지면서 또 그럼 세계- 서로 연쇄 반응처럼 탁탁탁탁탁탁 다 터질 수가 있는. 맞아요. 그걸 제안을 해요. 핵심은 실라르드 연쇄 레오가. 반응이다. 예, 연쇄 반응. 핵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에너지가 갑자기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들죠. 예. 예, 하나는 약한데 네. 연쇄가 되면 그치. 강해진다. 서로 굉장히 타타타타타 자극하면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그때 과학자로 지금 간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그때 과학자 입장에서는 폭탄을 만들려면 그러면 어. 쪼개져서 중성자가 튀어나가는 원소를 찾으면 되고 그렇죠. 그 원소를 연쇄 반응이 일어날 만큼 모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 원자핵을 막 이렇게 일일이 때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오겠죠. 자기들끼리 모아놓으면 그냥 네. 알아서. 불안정한 애들을 모아야겠네. 그렇게 하면 만들 수 있겠다. 그걸 실라르드가 제안한 게 그 아이디어를 제안한 게 1933년인데 1934년부터 8년까지 네. 이제 오토 한 리제마이트너 그리고 오토 프레슈 이거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름 네.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 명의 과학자가 그 원소를 알아내요. 찾은 거군요. 찾았어요. 그게 우라늄. 이런 거 근데 사실 이거 찾기만 하면 원자폭탄 만드는 건 끝났네. 그냥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자들이 이제 알았어요. 시간 알았으니까 문제야. 시간 문제가 된 그리고 거예요. 이거 다 논문으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게 1938년까지의 업적이에요. 논문 안 쓰면 안 돼. 왜냐면 논문 쓰면 다른 애들도 그거 막 만들 수 있잖아요. 원자폭탄. 근데 그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과학자로서 이 안 자연과학을 돼. 알고 이걸 보임으로써 침 바르고 노벨상 받아야죠. 거기다 이름부터가 오토잖아. 얼마나 독일스러워. 그것도 고민되긴 하네. 예. 근데 그 오토한과 오토 프레슈는 쫓겨나요. 쫓겨나요? 독일에서. 왜냐면 유대인 과학자거든요. 아. 그래서 영국이 이제 경계를 하게 된 거예요. 오토한 쫓겨난다. 이름이 다 이게 이론이 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음. 그리고 제가 1938년까지의 업적이라 했잖아요. 네. 그래 근데 전쟁 전입니다. 1939년이 이제 전쟁이 폴란드 터진- 침공입니다. 예, 네. 폴란드 침공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개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만들어야 돼. 그렇죠. 네. 그렇게 된 독일이 겁니다.
이거 기다리면서 전쟁 안 일으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있다고 할 맞습니까? 정도로.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처음 어, 듣습니다. 이걸 또 받아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하필은 그러니까 이건 진짜 비극이에요. 예. 진짜 하필이면 그 시기에 발표되고 그 시기에 연구될 이유가 없거든요. 네. 네. 근데 하필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유럽의 그런 상황일 때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게 뭐냐면 사실 평화적 이용이 아니고 아 이거 엄청난 에너지 폭탄 나오겠구나. 나오겠다. 모두가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 모든 물리학자들은- 시기가 딱딱 맞아 떨어졌다는 게 진짜 소름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이게 되겠다 이제는 아, 위험하다. 누가 먼저 만드느냐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논문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갑자기 소련 과학자들도 다 그때 보고 있었거든요. 네. 논문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논문 그러니까 지우는 게재되던 거야? 논문들이 없어져. 그거 보고서 눈치챈 거예요. 아 뭐가 뭐 하는구나. 저쪽 서구세 그 쟤 만드는구나. 쟤는 뭐 하는구나라는 어. 거를 소련의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눈치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전까지 막 한 달에 2개씩만 논문이 막 쏟아져 나오다가 갑자기 없어져. 다 어디 간 걸까? 안 올라와. 그쵸. 뭔가 하는구나. 아. 이런 걸 눈치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자 영화를 보신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은 내용 중에 하나가 영화를 보면 커다란 유리그릇에 그 유리구슬을 이렇게 막 채우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원자폭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라늄이 있고 이제 플루토늄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뭔지 모르겠는데 예. 임계 질량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맞습니다. 임계 질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으면 된다. 그렇죠. 얼마나 모아야 되느냐가 말하자면 네. 그 크리티컬한 질량, 임계 예. 질량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임계 질량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뭐 예를 들면 100억 톤을 모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없는 그러면은 거지.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네. 네. 얼마 정도인지 계산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을 했기 때문에 이 이제 핵무기 개발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거예요. 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 개발을 캔슬 아웃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안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한 게 이제 독일 과학자들은 이 계산을 일부러 틀린 건지 아니면은 진짜 아. 능력이 없어서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계산 결과를 굉장히 높게 잡아요. 아. 그래서 200kg 뭐 이렇게 넘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계산 결과를 높게 잡아버려요.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모으기 어렵다. 어. 이거는 폭탄으로서 가치가 없다. 어. 이건 언제 어느 세월에 이걸 모으고 있냐 어. 이렇게 돼요. 약간 중요한 게 200kg 별로 안 되는데 생각할까봐 예. 사실 이제 말씀하신 우라늄 중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 있는 그쵸. 일부만입니다. 일부만. 그쵸. 어. 불안한 우라늄. 불안한 아까 우라늄. 말씀드렸던 네. 그 착한 불안정한. 레제님 말고 열받은 레제님이 필요한데 레제님이 보통은 대부분 인자하거든요. 근데 한 0.7% 정도의 진짜 레제님은 때릴까? 굉장히 분노가 많아요. 그 분노한 0.7%의 레제님을 그렇죠. 200kg를 모은다? 쉽지 않다. 희귀한 광물을 그렇게 예. 많이 모으는 게 힘들다. 근데 그거는 네. 정말로 말한 것처럼 일부러 그랬을 수도.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폭탄을 하는 만들고 싶지 않아. 우리는 예. 양심 있는 과학자야. 그랬을까? 하지 말고. 그런 해석이 있어요. 네네. 그렇게 주장하고 그런 해석이 있어요. 네. 생각해봐요. 예. 그 하이즈메르크 나중에 미국이 다 이렇게 하거든요. 받아주거든요. 그때 너 친나치 과학자다면 안 받아주잖아요. 포장해줘야 된다. 아. 본인도 그렇게 주장해야 그랬을 되고요. 수도 있겠죠. 그렇지. 그렇게 또 포장하는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도 해줘야 있죠. 됩니다. 예, 예. 폰 브라운 그 아폴로 로켓 만들었던 예. 그분의 나치 부역할 때 사실은 얼마나 비참하게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 초반엔 되게 잘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아하. 미국에서도 몰랐던 것처럼 영웅 만들어 줍니다. 이제 네. 이거는 사람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정치역학적인 관계도 있긴 있다. 그렇죠. 음.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이제 그 우라늄으로 좀 돌아오자면은 네. 결국엔 재료를 알았어요 과학자들이. 음. 재료 알았으니까 이거를 모으면 이제 돼. 폭탄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 과제를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얼마를 모아야 되고 말씀해 주셨던 네. 양이 중요한 거죠. 네. 어떻게 모아야 되고 이거는 우라늄의 정연 과정이고요. 네. 어떻게 정제할 건지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폭탄으로 실제로 만들지. 그렇죠. 폭탄의 설계. 음.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엔 계산이 돼야겠죠. 네. 이 계산을 누가 하냐면요. 그 영국의 그 마우드라고 해서 마우드. 예, 그 당시에 이 나치보다 빨리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과학자들의 어떤 비상 소집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드 커미티가 있는데 아. 그 거기에서 이 계산을 담당한 과학자가 오토 프리슈랑 루돌프 파이어스라는 과학자예요. 네. 아니 근데 쿠키님은 이런 이름을 다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제가 볼 때는 예. 천재입니다. 아닙니다. 네. 저도 이거 하면서 알게 아, 됐습니다. 머릿속에 예. 다 있나 봐. 그래서 그 두 명의 과학자가 대충 계산을 결과를 내놔요. 나중에 실제 계산 결과랑 좀 다릅니다. 네. 한 5kg 정도라고 어. 계산 결과를 내요. 많이 안 필요하네요. 네, 그래서 200kg에 비하면 음. 할 만하죠. 되겠다.
5km면은 일단 위험하다. 보자. 예, 근데 이걸 영국이 몰라요. 당시에 그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나치 독일이 책정한 그 질량이랑 네. 영국이 책정한 질량은 달라요. 어. 근데 모르죠. 왜냐면 이거 극비였으니까. 서로 그치. 모르죠. 예, 그러니까 영국은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쟤네 알았을 쟤네 수도 알았을 수도 있겠다. 예, 왜냐면은 야, 게임 이론인데. 네. 와, 이거 그러면 빨리 해야겠다. 쟤네 5kg인 거 알면 금방 예. 먹을 것 같아. 지금 서로 모르니까 서로 불안한 거야 지금. 그렇죠. 근데 그래서 독일은 자기네가 예. 포기하면서 야 영국 쟤네도 못해. 야 200kg 어떻게 모으냐. 그러니까. 서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독일은 히틀러가 캔슬을 시켜요. 그래서 이거 안 돼. 이렇게. 그거 말고도 딴 거 많으니까. 예를 들면 뭐 V2로. V2 같은 거. 예, 그런 거. 되게 많으니까 다른 거 하자. 이렇게 한 건데 영국 입장에서는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빨리 해야겠다라고 해서 막 이제 뭐 필서도 막 미국에 보내고 여기서 안 되니까 네. 뭐 이런 상황이죠. 영국이 무슨 세상을 파괴시키고 싶어하는 나라라서가 아니고 지금 영국 계산해 보니까 야 독일 하게 생겼어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원자폭탄을 주도한 거는 저희가 알기로는 미국이잖아요. 네. 근데 그치, 지금 맨해튼이 영국의 도시였나? 얘기하시는 거는 영국, 지금 독일 아니, 뭐 이런 이제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 미국이 지금 원자폭탄 개발에 앞장서 그러네. 아직 미국 시작도 안 했고 오펜하이머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요. 언제 시작하는 거죠? 영화 언제 시작해요? 영화는 사실 시작됐는데요. 아, 그래요? 네, 영화는 사실 시작됐는데 그 영화의 배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 예. 요 얘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오펜하이머의 일생에 대한 얘기가 전반부에 나와요. 근데 그 오펜하이머의 삶 과정 속에서 그 역사적 맥락과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근데 거라고 이걸 보시면 알고 가면 훨씬 근데 이해가 되겠다. 그러니까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약간 같아요. 포레스트 검프 느낌이 좀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사실 전쟁 중이었잖아요. 네. 나치 독일이랑 이제 연합군 대 독일군으로. 네. 자, 그런데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고 영국은 아까 그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잠깐 소개를 했지만 영국 입장에서는 이걸 개발할 돈도 없고 상황이 안 돼. 그 장소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이러니까 미국에다가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네. 이제 파견 과학자를 보내요. 어. 그래서 파견 과학자를 보내서 이거 지금 이대로 있으면은 나치 독일이 장사정 로켓에다가 핵탄두 집어넣어서 좀 도와줘. 미국까지 쏠 거다 이렇게. 너네도 맞을 수 있어. 예, 너네도 지금 안심하지 마. 너 큰일 날 수 있다. 우리만 죽을 것 같아. 너네도 네. 죽어. 그렇지. 이건 나치가 세계를 이제 지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거니까 하자. 이렇게 근데 내가 얘기를 해요. 미국이어도 하지. 근데 아니 되게 중요한 게 미국은 참전하지 않았어요 이때. 그래도 적당히 무기만 팔면서 그쵸. 이익을 네. 보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었죠. 갑자기 영국이 돈 많이 드는 프로젝트 하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말하자면 투자를 한 거죠. 그러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정말 개발이 됐을 경우에 네. 우리도 이득을 볼 수 있고. 맞습니다. 우리 최소한의 우리가 피해를 보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투자자로 이제 등극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의 파견 과학자가 왔는데 이게 사실 첫 번째 제안이 또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실라르드 레오랑 아인슈타인이 또 서신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이거 이대로 있으면 폭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명망 있는 과학자들이 보낸 거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는 이거 받고 뭐 그렇게 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이제 파견 과학자까지 오니까 이제는 좀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인슈타인 한 번 일식당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를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맨해튼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그 시작됩니다. 맨하탄 프로젝트로 넘어왔습니다. 상황이 바뀐 거예요. 39년에 아인슈타인이 그 사인 해갖고 보냈었던 게 있었고 맞습니다. 그때 루즈벨트가 지시했던 게 그래 그럼 너 뭐 대학에서 좀 연구 좀 슬슬 하고 우라늄 좀 비축하고 좀 해봐.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전황이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영국이 살려주세요 형님 거의 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해봐야겠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제 발족을 시키죠. 네. 발족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영화의 주인공 오펜하이머가 이제 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수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뭐 처음부터 그냥 당신이 맡아서 하시오. 이렇게 맞아. 왜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왜 그렇죠. 오펜하이머입니까? 그렇죠. 그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이 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뭐 지금까지 당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명망 있는 예. 과학자 되게 많았는데. 예. 뭐하는 사람이야? 예, 그 당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인물 다 노벨상 수상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펜하이머는 이제 그렇다 할 업적도 사실 없는 것 같고. 근데 오펜하이머가 좀 제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천재적이고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데
뭐 하나에 집요하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선천적으로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없었다. 있다고 얘기할 나도 줄 알았는데. 있다는 줄 알았어. 예, 뭐 없었어. 하나에 이 사람은 얇고 이게 얇지 않겠죠 물론 넓게 포괄적으로 좀 통찰력 있는 지식을 쌓는 거 그리고 성과를 내는 거에 좀 굉장히 뛰어나던 사람이고 성인 ADHD. 예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머리는 매우 좋은. 매우 좋은 매우 ADHD 같은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그 성향이 이 사람이 대학원 때 나타나거든요. 대학원생일 때 네. 지도 교수가 있는데 지도 교수 밑에서 실험하는 실험 물리학자로 처음에는 이제 조교로 들어가겠죠. 네. 그런데 이 사람 오펜하이머가 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실험을 지독하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기 환멸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집중력이 뭐 하나를 집중해서 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를 맡을 수가 있어요? 집중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렸구나. 그래. 원래는 이제 금방금방 할 수 있었는데 5kg만 모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맨하탄 프로젝트 그러니까. 큰가 했더니 이 사람이 뒤에서 이제 싹 이게 빼갖고 이렇게. 웬종에 걸리고. 아 그런데 사실은 뭔가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무기가 3년 만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엄청 빠른 거긴 해요. 사실 엄청나게- 느린 게 아니군요. 예, 엄청나게 빠르게 잘 종결 지은 거긴 해요. 하긴 없던 사실- 기술력으로 만든 그치. 건데. 최신 기술로. 그거는 사실 빠른 거였는데 오펜하이머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과학자들이 오펜하이머의 천재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아. 이 사람 굉장히 뛰어나다. 뛰어난 사람의 직관도 되게 뛰어나고 와,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따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아. 비록 그런 노벨상은 과학자였대요. 없지만 비록 야 너도 노벨상은 있고 나도 없지만, 있고 얘도 예. 있지만 저 사람은 노벨상은 없지만 이런 거지. 예. 제가 노벨상 받을 만큼 천재인데 음.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거야. 저 사람이 집중만 하면은 예. 노벨상 탈 수 있는데 그치, 어. 집중을 안 해서. 근데 아무튼 사람은 똑똑해. 그냥 또 네. 그건 알겠어. 맞아요. 그건 알겠어. 그래서 당시 처음에 프로젝트를 맡았던 건 레슬리 그루브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당시 대령이었어요. 이 사람이 공병대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 역시 공병. 예, 펜타곤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오. 네, 미 국방성을 지은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람이니까 폭탄을 만드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병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맡겨야겠다라고 미국 정부가 이제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과학자들을 모아요. 그쵸. 모아서 이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일단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유, 과학자들 모으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왜냐면은 바빠요. 자기가 살던 데도 있고 그렇죠. 연구하던 게 있는데. 연구하던 어.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연구실도 뭐 갑자기 전 예, 싫어요. 전 안 갈래요. 뭐 이러고 예. 뭐 다 이제 각자 사정이 있고 뭐 예. 쉽지 않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이런 과학자들이랑 충돌이 있었는데 대부분 영국에서 이제 연구하러 넘어온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레슬리 그로브스가 영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반영주의 사상이라고 하는데 아. 영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영국 과학자들 이거 다 그냥 꼰대 같다 이러면서 충돌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랑.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못해먹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과학자들 사이에서 명망 있고 리더십 있는 천재적인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이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또 젊었다면서요. 젊고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가 38이었다고 이제 하는데 네. 아, 얘 진짜 젊어요. 네, 이런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에 이제 과학자 총괄. 그치. 네. 원래는 할아버지여야 되는데. 당연하죠. 아인슈타인이 해야죠. 네, 그래서 오펜하이머가 맨 처음에 레슬리 그로브스랑 같이 논의하면서 제일 먼저 주장한 게 과학자들의 복지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참된 리더네. 예, 뭐 교회도 있어야 되고 교회? 예, 그게 왜냐면은 복지입니다. 예. 당시에는 또 예, 뭐 특히나 교회, 뭐 종교인들이 있으니까요. 네네. 뭐 그 교회도 유대인들도 있어야 있었고. 되고 술집도 있어야 되고 바가 이제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아이스크림도 식으로 있어야 되고. 노는 곳도 있어야 되고 또 애들 교육하는 학교도 있어야 되고 기적 이런 카페 식으로 있어야 해서 됩니다. 그 핵 개발이 이루어지는 중심지를 이제 로스알라모고라고 하는 사막 위에 이제 건설을 해요. 네. 로스알라모스 사막 위에다가 거기에 모든 건물들을 다 그런 식으로 일단 먼저 배치를 해야 된다. 아예 그냥 뭐 마을을 짓는 거네요. 맞아요. 마을 너무 중요한 얘기죠. 우리도 지금 신도시 만들 때 그런 인프라 없이 갑자기 그 아파트만 짓고 입주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럼요. 예. 다른 모든 게 다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걸 해야 된다는 걸 간파하고 말했는데 전쟁 중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로브스가 뭔 헛소리입니까? 아니, 우리가 역시 영국 그렇게까지 사람들 해줘야 이래서 돼? 안 돼. 그치. 너희 애국심이라는 게 없니? 국가에게 뭘 해줄 수 있니? 묻기 전에 네가 국가에게 이러지 집 않았습니까? 지어준 게 어딘데. 그렇지. 예, 그러니까요. 근데 레슬리 그로브스는 생각보다 오펜하이머한테는 또 열려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만들어줘요. 오케이 콜. 쿨하게. 이거 더블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핵폭탄 개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핵폭탄 개발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핵폭탄은 2개로 개발이 됐어요. 하나는 우라늄을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우라늄을 모아서 퍼뜨리는 네. 우라늄 폭탄, 그리고 하나는 우라늄을 모으기가 조금 까다로우니까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쏘면 이게 플루토늄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네. 근데 요것도 모으면 폭탄이 돼요. 그걸 어. 알게 됐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우라늄을 모아서 폭탄을 만들고 플루토늄을 모아서 따로 폭탄을 모으고? 만들고 투트랙으로 네, 투트랙으로 갑니다. 뭐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일단 맞아요. 만들어보자. 그렇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돈은 많으니까. 네. 테네시의 그러니까 오크리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크리지. 그래서, 네, 오크리지라고 하는 곳에다가 우라늄 정년 시설을 만들어요. 거기서 우라늄을 이제 정제하는. 네, 이게 착한 레제한테서 화난 레제를 빼내는 시설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라늄을 다 때려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뭔가 불안정한 우라늄만 빼는 추출하는. 근데 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아. 화학적으로 성질이 동일한데 몸무게가 0.5kg 차이 나는 레제를 어떻게 구분하냐고. 아. 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라늄을 녹여요. 녹인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합니다. 아. 네, 원심 분리하면 가벼운 이제 우라늄들이 앞쪽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빼요. 아. 얘를 또 녹여서 또 원심 분리를 해요. 또 해. 또 빼요. 노가다. 이걸 몇 번을 해? 예, 그렇게 몇 가벼운 번. 게 한 번에 쏙 하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비율 살짝 차이 나게 나오거든요. 그 네. 여러 단계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근데 어쨌든 방법이 되게 신박하다. 심플해. 신박하죠. 신박하고 심플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라늄 정렬을 하고 이제 플루토늄을 만드는 곳은 이제 햄포드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워싱턴주의 햄포드라는 곳인데 거기에서는 우라늄 광물에다가 중성자를 때려서 때려 넣어서. 이제 플루토늄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원자로랑 똑같은 거예요. 아, 원자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맞아요. 원자로에서 재처리 못하게 하잖아요. 맞아요. 재처리하면 그 안에 플루토늄 박혀 있거든요. 그거 뽑아가지고 만들까봐 못하게 막는 거예요. 진짜. 재처리 맞습니다. 시설이 네. 일본에는 있어요. 일본 맞습니다. 뒤에 국가인데 왜 있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핵 연료봉을 뜯을 수가 없어요. 개봉하면 안 IAEA에서 되는구나. 막아놨어요. 그걸. 왜냐면은 사실 우라늄 가지고 발전하는 시설이 네. 그게 똑같아. 이거랑. 핵물질을 만드는 시설과 원리가 동일해요. 아. 네, 원리가 폴드에 동일한 있는 원리인 그 것이고요. 공장과. 그것을 맨 처음에 구현한 게 저기 시카고 있죠. 네. 시카고에 스태그필드라고 해가지고 시카고 대학에 미식 축구장이 있어요. 그 서부 게이트 지하에 그 엘리코 페림이라고 하는 과학자를 이제 필두로 인류 최초의 원자로를 만들어요. 그만. 네. 어떻게 만드냐면 벽돌 안에다가 우라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우라늄 벽돌을 막 쌓아서 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계속 거기서 열이 나오는 거를 이제 관찰한 거죠. 이걸 시카고 파일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러면 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터지지도 않고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중요하다. 있나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조절을 지점이에요. 해야 돼요. 예, 조절을 어떻게 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이 우라늄의 밀도를 굉장히 그 통제를 한 상태로 블럭 안으로 모아놔서 이거를 모아놨기 때문에 천천히 연쇄 반응이 일어났어요. 천천히. 톡. 맞아요. 이렇게. 예, 우라늄이 터져서 슉 이렇게 중성자가 방출이 됐는데 그 중성자가 다른 우라늄 3개를 다다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씩 때리는 거죠. 하나씩. 천천히. 천천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원자로처럼 천천히 반응이 이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열도 만들어지면서 네. 플루토늄도 만들어지고 이걸 천천히 본 거예요. 공부를 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가 증명이 되자마자 음. 이제 햄포드 지역에서 이렇게 그러면은 플루토늄을 만들자. 아. 그래가지고 플루토늄을 만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제 프로토타입이었고 네. 예. 이제는 좀 제대로 큰 걸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만듭니다. 어렵지 않네. 그럼 이제 이 발전기를 돌리면 심지어 전기 나와요. 전기 나오는데 프로토늄도 쌓여. 꽁 먹고 알 먹고.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럼 전력 생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나오긴 아.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요? 200kW짜리 2000kW 그 스펙이 있더라고요. 그 아. 정도의 원자. 그 아. 갖다 버렸겠지만 그렇게 나오는 할 거. 수 예. 있겠다는 걸 거예요. 그리고 시험 칠 거예요. 시키려면 물을 계속 써야 돼. 냉각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걔는 보글보글 끓으면서 이제 네. 에너지가 얼마인지 계산을 했겠죠. 아, 그렇죠. 에너지를 전기는 안 계산을 할 수 돌리지만, 있겠지만 어. 전기를 이제 그치. 그걸로 터미를 뭘 달지는 하진 않았어요. 않고. 그 당시에는 발전소는 아니었는데 거기가. 자,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이론을 실전에서 실제로 실험으로 이제 증명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론일 뿐이죠. 이 원자 폭탄이 뭐 잘 작동을 하는지를 이제 실제로 실험해 본 게 그 유명한 또 트리니티 실험이죠. 트리니티 실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니티 실험은 그 사실 이제 원자폭탄을 임계 질량만큼 모아서 이제 그거를 실제로 성능 테스트를 하는 건데 이제 원자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까 핵폭탄의 과정이 네. 일단 질량 계산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모아야 되고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설계해야죠. 폭탄 설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너지가 불안정한 우라늄이라고 하는 녀석을 특정한 질량만큼 모으면 네.
네, 그 녀석이 이제 핵폭탄이 돼요. 그 질량은 23kg이라고 이제 나중에 재계산이 돼요. 그 재계산에 굉장히 크게 기여한 사람은 리처드 파인만이에요. 리처드 파인만은 저도 알죠. 네. 그래서 그 계산 결과가 있는데 그 계산 결과만큼 이제 우라늄을 이제 모아줘야 되는데 그 모아주는 방식이 굉장히 단순해요. 총신을 뒤에 달고 폭탄을 길게 뽑아서 앞쪽에다가 메인 우라늄을 딱 놓고 불안정한 그리고 뒤쪽에다가 우라늄 덩어리를 이렇게 박아놓은 다음에 요거를 뒤쪽에 화약 폭탄을 터트려서 콱 이제 앞쪽에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가 질량이 넘고 밀도가 올라가면서 폭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우라늄식 폭탄이고요. 간단하네요. 간단하죠. 그냥 떼놨어요. 합치면 터질 겁니다. 네. 근데 천천히 합치면 안 이렇게 돼, 안 돼. 가다가 팡하고 밀려나니까 좀 빨리 가게 해야 돼요. 거의 총처럼 그냥 총처럼 쏴가지고 빠르게. 그냥. 예. 쉽습니다. 꽝 쏴가지고 밀어 넣어야 돼요. 이거 이게- 뭐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쵸? 아, 그렇구나. 하면 안 되지만 예. 그래서 예. 요거는 사실 실험도 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총 방법인데, 근데 요거는 우라늄, 그러니까 불안정한 우라늄 가지고는 요 방식이 돼요. 근데 불안정한 플루토늄 가지고는 이 방식이 안 되는 게, 플루토늄은 계속해서 이게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다른 물질로 변하려고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는 물질이에요. 자연계에서. 그래서 요거를 이게 일정 수준만큼 모아서 총신 방식으로 이렇게 쏘기에는 얘가 계속해서 이제 분열해가지고 밀도가 계속 낮아지니까 폭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플루토늄을 이게 폭탄 중앙에다 모아놓고 나서 이 폭탄을 구형으로 만들어요. 크게 구형으로 만들고 이 구형 폭탄 근처에다가 폭탄들을 설치해요. 화학 폭탄들을 구형 모양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요. 네. 그래서 이 폭탄들이 순식간에 동시에 빵 하고 터지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강한 압력을 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플루토늄을 굉장히 큰 압력으로 뭉칩니다. 이거를 우리가 왜 폭발을 영어로 익스플로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익스가 이제 바깥으로 향한다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이건 역으로 예, 안으로. 인플로전이라고 해가지고 안쪽으로 내파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요 네파가 최근에 그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예? 그때 많이 알려졌죠. 그 잠수정이 네. 그 타이타닉 관찰하던 탐사정이 네네네. 안으로 확 찌그러졌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네파라고 하죠. 그렇죠. 안으로 터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순간적인 어떤 큰 압력으로 이제 탁 이제 자극을 주면 압축이 돼 버리는 거죠. 확. 그렇죠. 압축이 되죠. 그러면 그 이제 플루토늄이 터질 것이다. 예. 질량을 일정하게 놔도 밀도가 올라가면은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쵸. 연쇄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내부에 있는 예. 왔다 갔다 하는 중성자의 밀도가 어느 한계만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만 해주는 거죠. 그거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쉽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뭐 사실 개념은 쉬운데 이제 공학적으로 구현하는 건 참 어려운 거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제 더 어려운 폭탄이 된다면 그보다 좀 쉬운 폭탄은 안 해봐도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당연히 뻔한 거죠. 되겠지. 그게 트리니티 실험에서 증명한 그 플루토늄 폭탄이 이름이 그래서 가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폭탄이 가제트. 네, 그게 플루토늄으로 만든 폭탄이에요. 플루토늄이 된다면 이거 뭐 우라늄은 당연히 그냥 안 봐도 그냥 됐어 예. 이거군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되게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폭발은 점이잖아요. 네. 점에서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바깥쪽에 폭탄을 여러 개를 설치해도 안쪽으로 예쁘게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렌즈 같이 이제 폭축 렌즈라고 하는데 이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이야 컴퓨터 시뮬레이션 돌리는데 그땐 그런 게 없잖아요. 없죠. 그냥 계산 다 조금 수기로. 도와주는 수준이지 다 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하나하나 해서 더 빠른 폭발력을 가지고 빠른 폭탄과 느린 폭탄을 적절하게 렌즈같이 배치해갖고 한 번에 빵 하고 터뜨리면 그 압력이 하필이면 한 곳으로 모이게 그걸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런 거 자체도 사실은 이 공학력이 여기에 들어갔다. 그렇죠. 굉장히 또 생각보다 어려운 기술인 설계니까. 거죠. 네, 지금은 맞습니다. 쉽죠. 그래서 요 장면이 이제 영화에 굉장히 또 하이라이트로 나옵니다. 스포 노 스포 노. 스포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가젯이 터집니까 안 터지? 나 안 들을 거야. 안 터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예고편에 잠깐. 근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예. 트리니티 실험 들어가기 전에 예. 이미 2차 세계대전은 끝나지 않았나요? 끝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전쟁 중이어서 우리가 나치가 먼저냐 우리가 먼저냐 이러면서 빨리 개발해야 돼 원자폭탄 만들어야 돼 하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이겨버렸네. 그렇죠. 끝났어요. 근데 이걸 트리니티 실험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애초에 명분이 나치를 잡겠다는 거였는데 이미 그치. 잡을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히틀러는 죽었고. 근데 계속 개발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좀 쉽게 해보자면 미국의 대통령이 되시면 됩니다. 제가요? 예. 대통령이 돼서 네? 이걸 한다고 돈을
엄청나게 때려박았어요. 맞아. 네. 뭐 영국이 부탁해서 하기 시작했지만 맞아. 제일 억울한 사람은 역시 돈 쓴 사람이지. 예. 그렇지. 하긴 했는데 뭐 나치가 전쟁이 끝났어요. 갑자기 전화 와서 나치한테 네. 구상권 청구한다고 안 주거든. 네,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서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게 실라르드 레오랑 아인슈타인은 그만 만들어도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제 끝났어. 독일에는 없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 끝났잖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안 내가 하는 거 쓴 없어요. 돈이 얼만데 네. 지금 이왕 다 왔는데 네. 그냥 만들어놔. 언제 또 무슨 일이 그치. 생길지 그리고 모르니까. 바로 냉전 시작할 거고. 음. 솔직히 실라르드 레오랑 아인슈타인 너희 너무한데 너희가 먼저 하재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미국 대통령한테 서신을 보내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 예산을 넣었는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프로젝트인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논리인 거고. 저는 인간적으로 예. 실험까지는 하자.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실험까지는 해야지. 일단 실험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되는지만 봐야지. 볼게. 그치, 되는지는 봐야지.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좀 접근해 보자면 이게 사실 좀 아이러니한 어떤 그 이해관계인 것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딱 한 다음 날에 네. 그 유명한 진주만 습격이 일어나요. 아직 일본은 항복 안 한 거야. 네. 독일은 다음 항복했고. 네. 다음 날에 이 다음 날에. 그러면 일본이 또- 알고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그랬을 자살해보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제 맨해튼 무덤을 파보자. 리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예. 맨해튼 프로젝트는 극비리에 있었으니까 몰랐을 텐데 정말 이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예. 그 다음 날 진주만 습격이 일어나요. 음. 뭐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일본한테 뭐 전혀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심지어는 약간 좀 우방국 같은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초반에. 폭격을 받아버리니까. 뒤통수 맞은 거죠. 예,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치욕의 날 연설로 유명한 연설을 하죠. 너네 일본, 너네 가만 안 둬. 이제부터 전쟁을 선포한답니다. 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국민들이 이 미국의 국민들이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맞아요. 감정적으로 경노한 상태였었어요. 그럼요. 사실 네. 일본이 먼저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뭐 선전포고도 뭐 나중에 했다고 하지만 독일은 되게 미국이랑 싸우기 싫었거든요. 근데 일본이랑 독일이랑 동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면서 우리도 선전포고 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독일은 이미 졌어. 근데 일본만 남았어.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본토가 공격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독립한 이래로 네. 처음으로 독일은 아니에요. 일본이 처음으로 자기 하와이를 한 거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죽이고 싶은 건 일본이죠. 그럼 갑자기 이제 이 실험 접을까요? 이제 2차 세계대전도 끝났고 이제 맞아. 그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너 일본 안 보니? 잠깐만 야야야 샷다 다시 올려라. 그렇지. 다시 시작해라. 잽스 안 보여, 너무 잽스?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 말도 안 빡치는 되죠. 일이니까. 일본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 폭탄이 트리니티 실험 이후에 이제 쓰여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된 건 이제 일본에 써야겠다라고 결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폭탄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는 그 총신 형태로 길게 뽑아낸 리틀보이라고 하는 네. 폭탄, 우라늄 폭탄이죠. 네. 하나는 동그랗게 어. 가재처럼 동그랗게 만들어진 팬맨이라는 폭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리틀보이는 히로시마에, 그래서 팬맨 나가사키에 이제 각각 1945년 8월 6일이랑 9일에 떨어져요. 네. 우리 광복 직전입니다. 네. 광복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걸 맞고 이제 그 손을 들었죠. 항복을 하죠. 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네.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딱 쓰기 좋은 명분이 생긴 거죠. 그렇죠. 자기네도 개발한 비용과 음. 약간 테스트해 본 것도 있으니까 이제 약간 의시되고 싶었겠죠. 우리 이만큼 강력한 무기를 우리 그리고 가지고 있다. 개발했어. 그치. 예. 뭔가 이렇게 전 세계에 좀 보여줄 만한 네. 그런 일이 사실은 근데 그 진주만 공습이 없었다면 그렇죠. 미국으로서는 그걸 쓸 일이 없었을지도 그렇죠. 정말 개의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그러면 대통령은 실각합니다. 100%예요. 왜냐하면 봐봐요. 돈을 전쟁 했어. 그럼 이제 국회한테 그 전까지는 군 프로젝트니까 안 까거든요. 이제 까야 돼요. 근데 그렇죠. 엄청난 돈 썼대. 이거 뭐 한 건데요? 저기 되게 엄청난 첨단 기술 과학 그 폭탄 만들었는데요. 그냥 쟤네 항복해서 안 썼어요. 그러면 의회가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혼자 그 돈 그렇게 그렇지, 처발해가지고 그 원자 폭탄인지 뭐식인지 그거 만든다고 막 말도 안 되는 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계륵처럼 있잖아. 그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개발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고 이러고 있는데 마침 마침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죠.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때 공교롭게도. 진주만 공습이 있었고 그죠. 우주만 공습이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 발족한 바로 다음 날인 거죠.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일본에게 쓸 생각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저는 전쟁 수뇌부라면 당연히 쓸 생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나랑 전쟁하는 국가가 투트랙인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나이브당은 전 안 좋은 의미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과학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나치 독일은 패망했으니까 네. 일본이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한 건 아니었고 그쯤 되면 일본이 질 건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쓰지 말자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굳이 안 써도 되잖아. 그쵸. 어차피 뭐 패전의 그 기운이 그쵸. 역력한데. 그리고 심지어 그 트리니티 실험을 보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실제로 거기에 이제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에 정말 폐허가 된 그 나라를 보면서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이거를 만들었던 게 맞나? 실제로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당연히 후회했을 것 같고요. 심지어 그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에 그런 굉장히 거대한 이 폭탄의 파괴력을 이제 보고 나서 네. 사실 트리니티 실험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문장을 남깁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하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스포 아닌가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사실 예, 이거는 예. 관전 포인트이기도 해요. 사실 네. 나는 죽음,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힌두교의 그 서사의 하나의 일부를 이제 갖다 문장을 씁니다. 네. 박아봐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보러 가야 됩니다. 그 문장 우리 들으러 가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우리 독실님은 만약에 요거 이제 뭐 많은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쟁점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본인이 오펜하이머였다면 요거를 결국에 만드셨을까요? 아니면은 중간에 저는 죄송합니다만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오펜하이머도 실제로 무조건 투하해야 되고 두발 투하해야 되고 정말 인명 피해를 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거기에 좀 동의를 해요. 일단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으로서 생각하자면 타자화했을 것 같아요. 독일은 같은 서구 사회에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나라였어요. 애들이 미쳤었지만 일본은 그 당시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미군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않게 행동한 것도 있어요. 사실 생긴 것도 다르고 그것도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혐오죠. 그것도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안 해도 영국도 알고 있죠. 그리고 사실 소련에서도 하고 알고 누군가는 있었거든요. 할 것이다. 하고 있었던 걸 알았어요. 물론 한 10년, 20년 걸리겠지 생각은 했지만 할 건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안 하고 있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봐봐. 이런 역대급 무기를 예를 들면 이미 소련이 이제 냉전이 시작된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딱 나왔을 때 야 나도 20년 전에 그거 개발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라고 안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또 사람이 이게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과학자로서도 사실은 그 끝을 보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목표가 그거였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님은? 제 생각에도 사실 오펜하이머가 과학자로서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거를 한번 저는 사실 트리니티 실험에서는 사실 고소명은 끝냈을 것 같긴 해요. 트리니티 실험 보고 됐다. 와 이게 되는구나. 그건 끝났지 이제. 예. 거기서는 그냥 끝났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실제로 오펜하이머가 주장을 했잖아요. 뭐 실제로 폭탄을 이용해서 인명피해를 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리고 수소폭탄은 반대하고. 근데 저는 사실 그거는 제가 만약에 오펜하이머였다면은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라면 만약에 그냥 그러면 그거 보고 그 정도로 그때 대안 중에 하나가 네. 뭐가 있었냐면 일본의 그 도쿄만에다가 떨어뜨려서 위력을 좀 보여주자. 그래서 그건 쫄게 사실 만들자. 맞아. 진짜 이럴 수도 있었잖아.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 저는 사실 그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윤리적인 사실 거죠. 이건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또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본다면은 그럴싸한 게 왜냐면은 그 당시에 미군들이 또 계속해서 전쟁에서 희생되고 있고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건 맞는데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 그 전쟁에 이제 아들 딸을 보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럼요. 그거는 사실 뭐 미국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실 마음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동의도 좀 하고 예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오론 보고서들이 있대. 전쟁의 상황은 모두가 미쳐 돌아간 상황이잖아요. 일본이 이 정도 됐으면 항복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쵸. 결사항전을 하면요. 그렇죠. 미군도 어쨌든 피해가 생겨요. 근데 무슨 보고서 나오냐면 이대로라면 일본을 물리적으로 점령하는데 50만 명, 100만 명 가까이 죽을 수 있다. 미군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안 썼어. 안 써도 이길 수 있어요. 뭐 소련이 없다고 치고. 인명피해는 있겠지만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군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청문회 열리는 거야. 근데 그때 폭탄 있었다면서요. 돈 엄청 들였다면서요. 있었는데 없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안 썼습니다.
가능하겠냐. 아, 그것도 그러네. 정치적인 이해관계 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광복을 맞이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 네. 객관적으로 조금 바라보기 힘들 수도 있어. 정서적인 문제로 맞습니다. 접근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 같아도 어렵죠. 너무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개발까지 갔던 그 오펜하이머가 너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더 커요. 맞습니다. 일본이 항복했는데 항복한데 굳이 떨어뜨리겠다 이건 말도 안 되지. 근데 그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하고 있었어요. 그쵸. 카미카제 하고 있었잖아. 너무 속상한 건 근데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조선인들이 2, 3만 명 네. 정도를 이제 희생당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상한 일들이 있지요. 그리고 완전 정말 그냥 뭐 폭탄이 터졌다가 아니라 그냥 초토화가 됐잖아. 맞습니다. 그냥 거의. 네. 거의 뭐 흔적이 정말 음. 처참합니다. 지금도 가면 볼 수 있대요. 그 구름버섯 사진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네네. 그거 보면 되게 소름 끼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그냥 그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지금 네.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나라면 또 어떻게 했을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요거는 근데 뭐 정답은 없는 것이고 그렇죠. 보는 분들의 주관에 따라서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인 것 같아. 그쯤이 되면 이제 과학자의 영화가 아니고요. 네. 이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네. 그리고 사실 영화 뒤에는 오펜하이머가 또 이제 안타까운 개인적으로 당하는 일들이 또 나온다면서 그것도 굉장히 맞습니다. 크다면서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또 해주셨는데요. 이 영화의 포인트 중에 또 하나가 사상에 관련된 포인트가 있어요. 사상. 예, 사상. 그러니까 사실 전쟁 이후에는 이제는 냉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콜드워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상, 네.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의 사상이 이제 부딪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상이 한창 싹트기 시작할 무렵이 이제 전쟁 중이었으니까 전쟁 이전에 이제 그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네. 등장하면서 네. 이제 그런 사상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영화에 굉장히 중축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지식인이었고 똑똑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관심은 있었어요. 관심은 있었지만 오펜하이머가 적극적으로 그러면 코뮤니스트적인 행보를 했냐, 공산주의자가였냐, 그건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안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합리적으로 그런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몇 가지가 보고된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정황을 가지고 이제 그 스트로스라고 하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인물이 그 오펜하이머를 굉장히 주요 보직에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게 영화의 주요 스토리예요. 약점을 잡듯이 네. 너 공산주의 성향 갖고 있잖아. 너 마음속에 있잖아. 너 공산주의 했고 너 공산주의자랑 친했고 관계가 사귀었고. 있고 살았고 너 그러면은 소련 이게 오펜하이머가 또 수소폭탄을 반대했잖아요. 그치, 근데 그것도 소련에서는 폭탄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었고 만들어졌거든요. 너 유출한 거 아니냐? 너가 그거 반대한 이유가 그거 아니야? 너 그 유출한 거 아니냐 기술? 너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약간 뭐라고 하죠? 논란 속에 이제 휘말리게 되는데 논란의 논란을 만들었네요. 예, 그렇죠. 근데 논란이 어떤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했겠지만 우리가 또 어떤 평가는 그 당시라면 어땠을까도 봐야 돼요. 그럼요. 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그런데 안전한 선택은 그럼 뭘까라고 한다면 오히려 사실 무슨 오펜하이머를 무슨 사형시키거나 가두거나 이건 아니에요. 그냥 권한을 딱 박탈해버리는 거 어느 순간에. 미국 잘하잖아요 그런 거. 갔더니 방 빼 있고 컴퓨터 치워져 있고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사실 말하자면 복권이 된 건 최근의 일입니다만 그때 또 미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였을까도 같이 고민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뭔가 정치적인 어떤 이유와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사람을 어떻게 거였기 믿냐는 때문에.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맥락들이 겨우 3시간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영화를 직접 감상하시는 분들의 또 그런 감상들은 사람마다 또 다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은 참 좋겠다. 근데 네. 그 이제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배경 지식을 오늘 우리 쿠키님이 너무 친절하게 정말 친절합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너무 저처럼 이제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도 이해가 쏙쏙 될 만큼 유익한 시간을 이제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오늘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쿠키님과 함께 알고 보면 좋을 영화 오펜하이머 속 재밌는 과학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함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 날까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파이팅!